10월 10일부터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송영길은 농성 첫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 이것은 부정부패 사건도 사회적 중대 부패 질서 사범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당대회는 정당의 내부잔치에서 벌어진 일이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2021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돈봉투 사건은 송영길의 말처럼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기소된 강래구, 윤관석, 박용수에 적용된 혐의들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송영길은 거짓을 말하진 않았지만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비틀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가 사회적 화두인 지금 정당의 공정성은 사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의 규범을 만들고 선도해야 할 정치에서조차 불공정이 자행되고 용인된다면 불공정 당사자들은 유권자들의 외면 속에 퇴출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굴곡이 제법 있었다지만 송영길의 정치 이력 대부분은 그래도 민주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과 함께한 마지막 2년의 결과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시 시장까지 지낸 정치 이력이 무색하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검찰청 앞 송영길의 모습에서 무너져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뭐 송영길 릴레이 검찰청 앞에 나갔다고요? 네, 저도 이제 요 말 한 게 이제 그 캡처만 떠가지고 이게 아마 그 채널A인가 거기서 이제 보도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 송영길 발언을 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그 발언에다가 이제 그 캡션 자막 붙인 게 이제 캡처 떠가지고 돌길래 이 영상이 어디 건가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만 송영길 TV 출처는 이제 송영길 TV라고 돼 있어가지고 송영길 TV도 생겼구나. 네, 송영길 TV 꽤 오래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송영길 TV 들어가가지고 언제쯤 영상인가 하고 봤더니만 이제 그 10일 날 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농성 시작하면서 이제 기자들한테 한 얘기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송영길 TV가 그 정치일 채널 중에서는 대선 주자급, 그러니까 뭐 지금 민주당의 대선 주자급 하면 이재명하고 총리님밖에 없잖아요. 네네. 두 분 제외하고 나면 구독자 수 거의 랭킹 1위, 2위에 들 거예요. 13만 8천인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송영길 근래 올린 이 릴레이 시위들, 네네. 이 라이브 영상들 보면은 이게 그 포옹이 상당합니다. 저기 뭐 조회수가 한 8만 10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좋아요가 2만 3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거물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이재명 지지층 층들 중 상당수가 지금 송영길 쪽에 이제 심적으로나 물적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게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읽히는 바가 있죠. 변희재 내에서는 안 오나? 뭐 그쪽에서 넘어올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송영길을 보고 있으면 근데 진짜 이 인트로에 적었지만은 이 양반이 정치를 99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렇군요. 99년에 이제 인천에서 그때 안상수랑 보궐에서 처음 붙었나 그래가지고 첫 보궐에서는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한 번씩 의원도 했다가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안상수 제끼고 시장도 인천 시장도 한번 했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커리어를 이어온 게 이제 올해로 치면 24년까지 되는 거죠. 그 정도 선수 쌓고 그다음에 그 광역단체장까지 했으니까 이 양반 사실 이력으로만 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커리어가 손에 꼽을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 총리님이랑 그러니까 단순 커리어만 놓고 보면 총리님이랑 삐까삐까한 수준이에요. 대선 후보급이죠. 네. 근데 지금 이 그야말로 시장통 거짓인데 돼가지고 검찰청 앞에 그 양반 다리로 앉아가지고 있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은. 야, 진짜 이재명이 엄청난 재앙이다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어떻게 수식한 한 1년 반 사이에 송영길급의 정치인 하나를 완전히 지금 상거지로 만들어놨잖아요. 이재명이. 이거 아무나 못한다고 이것도. 그 배팅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게다가 배팅을 너무 많이 걸었잖아요. 판돈을. 아니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그렇게 좀 그 판단력 어리버리하고 그런 사람들은 초장에 이제 티가 나는 법이거든요. 대체로 보면은 뭐 이를테면 김두관 같은 경우에 그 등장할 때마다 역대급 그 아주 핫샷 데뷔했잖아. 정치권에 들어올 때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후광 빡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순식간에 미천 드러나고 그동안에 그
판단 미스 해가지고 자기 자산 다 깎아먹고 한 게 몇 번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김두관은 그런 식으로 자멸을 했는데 송영길은 이재명 만나기 이전까지 커리어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판단력이 없었던 사람 같지도 않아 보인다는 거지. 송영길의 정치적 가장 큰 과오는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님 배신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봐도 송영길이 노무현 대통령 뭐 대변인 중에 한 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총리님은 같이 일했을 총리님은 당선인 대변인이었구나. 네네. 후보자 대변인으로 활동했던가 그래요 송영길이. 그러니까 일찌감치 노무현 캠프에 합류해가지고 거의 이제 친노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정권 후반기에 이제 등을 확 돌린 거지. 노무현 정권이 이제 인기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그때 한번 판단 미스를 한 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그렇게까지 판단력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보이지도 않거든요. 다만 이제 어떤 자기 야망에 비해서 일이 진행되는 속도가 좀 더뎠다 그런 면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커리어만 놓고 보면 이낙연 총리님이랑 거의 동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꿈을 꿔볼 수 있었다는 거지. 실제 꿈을 꾸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단이 벌어졌지. 그러니까 그 꿈에 비해서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거 제외하고 나면 송영길이 그렇게까지 저는 뭐 지금 우리가 완전히 그 원수처럼 얘기가 돼서 그런데 그 점을 배제하고 본다고 치면 송영길이 그렇게까지 나쁜 정치인이라거나 그렇게까지 무능한 정치인이었다고는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1년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되기 전과 되고 나서 그렇죠. 그 차이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그건 악마하고 거래를 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막 이정근 같은 애 이렇게 불러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봉투 돌리고 이게 그 2018년 전당대회 때 2등 했잖아요. 네. 송영길이 네네. 이해찬에 밀려서. 네네. 근데 스코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법 높았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찬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송영길과 김진표 두 분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해볼 수 있었는데 네.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송영길 후보가 당시 후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엄청나게 호남파리를 해요. 뭐 호남이 아무래도 이제 대의원도 많고 이제 그런 게 있었겠지만 뭐 자기 이제 정체성 지역 기반이 호남이라서 그런지 그때 호남파리를 너무 하더라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제껴놓고 생각했거든. 그거는 그 전에 전당대회 때 이제 추미애 당선될 때 그때 김상곤 후보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호남에 호소를 냈구만. 호남에 호소를 많이 했어요. 김상곤 후보가. 반면에 이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친노에 좀 호소를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줄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에서는 뭐 좀 이제 그때랑은 그래도 좀 노선을 다르게 선택을 해서 자기 홍보를 하긴 했는데 뭐 그래도 뭐 홍영표보다는 이렇게 더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네네네. 뭐 어쨌든 근데 이겼단 말입니다. 이겼는데 이제 이게 온전히 그 자신의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었다. 아마 그러니까 자신이 지는 이유를 어떤 조직세에서 찾았던 거 아닌가. 뭐 아니면 이제 이래저래 계산기 아무리 때려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의 수를 더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제 그 실상이 왜 그랬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건 나중에 수사해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송영길이 이렇게 악마한테 영혼을 팔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송영길이 악마한테 영혼 팔아도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은 지가 악마인 새끼밖에 없어. 그렇죠. 그 이재명밖에 없어. 그렇지. 이재명은 뭐 이재명은 영혼을 파는 게 아니라 영혼이 없어. 걔는 일반인의 눈높이에서는 이제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송영길도 지금 보면 이제 빌런이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큰 빌런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재명급도 아니고 그다음에 송영길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지? 이런 질문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재명은 질문이 필요가 없죠. 그런 게 변한 게 아니니까 한결같이 쭉 그려왔으니까 본성이 점점 더 이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송영길을 한편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순간에 판단 미스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전락시켰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고 하는데, 뭐 이제 인트로에도 적었지만 그게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다. 그 지금 송영길이 이재명한테 결국 버림받아가지고 이제 검찰청 앞에서 이러고 있지만 저는 이 시위도 마찬가지로 검찰한테 지금
뭐 검찰이 곧 송영길 기소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움직임이 보이니까 지금 송영길이 검찰청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긴 한데 지금 압수수색 2번 들어갔거든요, 송영길이. 네네. 근래에 이제 한 번 더 들어가가지고 9월 27일인가 그때 이제 압수수색 또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래서 송영길이 바짝 긴장해서 지금 이러는 것 같긴 한데 이 검찰청 앞에 있는 이 검찰청 앞에서 앉아가지고 하는 이 릴레이 연재 시위 이것도 일정 부분은 이재명한테 어필하려는 면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야, 이 새끼야 나를 먹고 이렇게 버리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목표가 엉뚱하게 이건 이제 좀 이것도 좀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니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송영길이 저기 강서구에서 그 동네 점수 유세하는 거 가지고 네. 이게 송영길이 이재명한테 지금 시위하는 건데 개딸들이 멍청하게 호응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개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해석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여지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송영길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송영길 TV가 지금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흥행세에 그 온라인 개딸들이 기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 수 있냐면은 지금 송영길이 이재명한테 어필을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직접적으로 호응을 안 해줬는데 개딸들이 이재명 대신에 이재명한테까지 송영길이 화가 미치는 걸 개딸들이 커버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송영길한테 일정 부분 개딸들이 보답을 대신 해주는 거지. 그렇게 보면 또 개딸들은 나름대로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작 송영길이 원하는 그림은 아닌데.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고.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리고 저는 이 개딸 중에 일부는 송영길한테 정말로 몰입하는 개딸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좀만 더 몰입하면 이재명이 얼마나 나쁜 새끼인지를 송영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거거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개딸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죠. 네. 구속이 연장이 됐습니다. 네. 결국. 지금 근데 이제 그 재판 일정을 보면 한 2개월 정도 안에 이제 1심 재판이 나올 거라고 해요. 네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크고. 네, 유죄에 의한 네. 법정 구속. 지금 이제 이 구속 기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한 거는 이제 구속 기소해가지고 그 구속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추가 신청한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장 6개월인 것까지 이제 가능할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굳이 안 해도 사실 상관은 없을 거예요. 2달 있다 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모로 봤을 때 얘네들이 하도 밖에서 그 말 바꾸기하고 어떻게든 말 맞추려고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궤심제가 좀 작용했을 네. 수 있죠. 네. 막 변호사 바꾸면서 그렇죠. 막 계속 그 공판기일 미루고 버리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이화영 부인, 네. 화영맘이라 불리는 그 양반 역할이 좀 크지 않았을까. 아들도 권사못 시키면서 네. 이재명 어떻게 지키려고. 아들도 좀 그 문제 많다고 그러죠. 지금 뭐 저희 백종이 얘기하기를 양복 가다마이 좀 입고 다닌다고 그러던데. 아버지는 맨날 그 반찬통에 그건 그 송영길이구나. 아 헷갈렸다. 반찬통 송영길이구나. 네, 반찬통은 송.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강서구 보궐선거 있었죠. 네네. 그럼 뭐 예상대로 갔고 별다른 이변 없고 하는데 이제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까지 국힘 측 양당이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 쪽은 지금 이제 막 뭐 엄청난 막 힘든 선거를 이긴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과대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지난주에 저희 그 후원자분 중에 이제 그 저기 라만카카 사장님이 이제 그 원판 감사 기념이라고 원판 감사하다고 이렇게 후원을 잠깐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그 보면은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그렇죠, 가만히 그렇죠. 놔둬도 완판 되는 거였잖아. 그렇죠. 이 강서구 보궐선거가 그랬단 말이야 사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야. 강서구 보궐선거에 내가 출마해도 됐다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되면 참 힘든 상황에서 저희가 라만카카를 완판시켰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거 우리 그 존나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미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그 애초에 보궐사유 자체가 저쪽 후보한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후보를 그냥 재판 결과를 무시하고 내보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그 후보가 뭐 억울한 누명을 썼건 안 썼건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완전 민심을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윤석열의 오만이 빚은 참극이다. 국힘 측에서 보면은 국힘 측에서 보면 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고 그럼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차피
주워 먹을 거였단 말이지.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이재명은 뭐 국민의 뭐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야이씨 진짜 뭐 이럴 때만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게 근데 뭐 언론에서 굳이 막 펌프질을 안 했어도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얼마든지 네. 그걸 이거 승리했다면은 이걸 네. 써먹을 준비가 충분히 돼 있었을 텐데 일단 진짜 언론에서 펌프질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내년 총선 전에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것 때문에 미니 그거인 것처럼 강서구 자리 딱 하나 가지고 네. 너 좀 무리수를 심하게 뒀죠. 예. 아무리 서울이라도 서울에 지역구가 몇 개인데. 뭐 이제 이번 보궐이 만약에 뭐 강서구청장, 그러니까 전임 구청장이 어떤 뭐 병으로 사퇴를 했다든지, 뭐 이제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을 그런 이제 그 사퇴 사유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공석이 돼서 치러진 보궐이었다.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지. 그러면 정말로 이제 바로 밑으로 삼아볼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규책 사유가 저쪽 그 국힘에 있는데. 그 규책 사유를 무시하고 다시 내보냈으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그 여론조사도 계속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그렇게까지 떠들어대냐 민주당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뭐 재보궐 선거가 있으면 언론에서 의뢰 이런 네.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긴 네,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 대표 하실 때 그때 한창 그 당내에서 이제 뭐 책임져라 얘기가 나왔을 때가 그때가 내석인가 한 5석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지역별로 해가지고 보궐에서 하면 친적 있죠 그때. 네네. 그때 그러니까는 막 언론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렇죠. 막 하면서 내년 총선 네. 힘들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당 대표를 굉장히 이제 당내에서도 많이 그렇죠. 입지를 이제 어떻게 죽여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랬었죠. 네. 그랬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총선 당시에 이제 뚜껑 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네. 심지어 당시에 여론조사도 다 예측을 못했죠. 네. 출구조사는 그나마 비슷했나? 아니다. 출구조사 기억이 안 납니다. 출구조사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어쨌든 다 틀렸어요. 네. 그리고 항상 그 총선이 제일 잘 틀립니다. 총선이 의석수를 맞추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여론조사가. 그렇죠. 지역구마다 이렇게 주르륵 있으니까 네, 대선이랑 다르게. 대선은 그래도 이렇게 큰 흐름이 있는데 딱 한 군데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네. 있는데 다 지역마다 지역 이슈 있고 뭐 이렇게 그 지역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만 가지고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게 바로 총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뭐 재보궐 선거도 그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님 당대표 시절처럼 전국적으로 여러 개 5개나 열렸을 때도 그게 결과가 안 맞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이렇게 네. 서울 하나 가지고 네. 그 뭔가 흐름을 갖다가 얘기해 보겠다는 거는 좀 무리수고 더구나 애초에 규책 사유가 국힘에 있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는 그 참 관리 실패가 너무 명백하죠. 네. 그러니까 굳이 제가 그리고 지난주에 이 김태우 네, 맞죠? 네. 김태우 후보가 규책 사유를 잘못 말씀하셨죠. 선거법 위반인 줄 알았더니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그 공무원 시절 그 비밀 누설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이제 대법원 확정이 돼가지고 그 유죄받고 이제 날아간 거였는데 제가 그 선거법이라고 잘못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불과 한 3개월 만인가? 네. 3개월 만에 그 광복절 그때 아마 특사 복권시켜 준 거죠. 네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솔직히. 윤석열이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거는. 근데 뭐 굳이 했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또 바로 또 후보 지역위원장에 그렇죠. 이 선거에 내보내면 안 되지. 그렇죠. 뭐 김태호를 차라리 총선에 내보내든지 할 일이지. 이거는 그 강서구 사람들을 진짜 무시해도 싹 무시하는 거지. 너무 안일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냐. 그러니까 이거 너무 명백한 관리 실패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실 측에 이제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가지고 김기현이 거의 그 시다바리에 꼭두각시 아닙니까 사실상 대통령의 바지잖아.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실의 의지에 따라 이렇게 갔다라는 그런 이제 추측들이 많죠. 국민의힘 참 답답한 게
아 문재인 정부 때랑 지금 너네랑 상황이 너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국정 지지율 자체가 안정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정부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을 견인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우리는 민주당한테 이제 불만을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니들 지금 정부랑 발맞춰야지 거기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계기고 막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은 전혀 그렇게 이제 그 갑질할 수 있는 여당에 대고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지. 서로 지금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네. 국민의힘도 많이 내려가가지고. 국힘도 이제 특히 김기현 체제 들어서면서 더 그렇게 된 면이 있죠. 네네. 왜냐면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뭐 대통령실이랑 그 여당이랑 자기들끼리는 공조가 잘 돼. 근데 밖에서는 보기에 대통령실에 불만이 큰데 여당도 전혀 견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내부적으로. 근데 여기는 근데 공조라는 표현보다는 네. 그 복종. 그렇죠. 복종이죠. 네. 네, 사실상 그냥 복종이라고 봐야죠. 예, 대통령실의 어떤 입김을 너무 잘 네. 따라간다. 네네. 이런 느낌이 강해서 도대체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묻어가려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와중에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총선 그러니까 이 보궐 지고 나면 사실 이 책임론이 나오면은 김기현한테 가야 되고 그다음에 김기현 타고 윤석열한테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일정 부분 얼빵하게 지가 의도하지 않게 몸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철수야. 나는 이 사람이 선대위원장 왜 맡았는지부터 모르겠어. 아, 질것 선대위원장이었구나. 선대위원장이었거든.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연설하다가 뭐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소리 하는 바람에 지금 그게 그것 때문에 졌다고 지금 그렇게 또 엉뚱하게 말는데 이준석이 트집을 잡아서 그러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안철수의 해명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금 거기가 싸움이 났잖아요. 아니 저도 이제 그 해명문 들어보고 그 당시 영상 상황을 봤는데 네네. 안철수 해명문이 일정 부분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걸 유머랍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뭐 썩은 개그. 그러니까 막 그 청중 중에 누가 이제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은 네. 아예 뭐 욕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 괜히 갑자기 썩은 개그. 그러니까 예 지랄하고 자빠졌지요. 이 지랄해 버리면 진짜로 그런 드립 잘 치는 사람이 또 치면 또 먹힐 수도 있는데 안철수는 그런 걸 잘 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자기 캐릭터가 아니야. 네. 자기 캐릭터가 아닌데. 예. 아니 또 과감한 시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지. 근데 하필 이게 져버려가지고 선거가 그래서 지금 뭐 좀 나름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근데 그 몇몇 언론하고 네. 그다음에 이준석은 마치 그 안철수가 네. 뭐 국민들을 향해서 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한 것처럼 그렇죠. 계속 부풀리고 하니까 있죠. 그러니까 마치 그 예전에 정동영 노인팸이 한 것처럼 안철수를 그렇게 이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준석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는 맞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안철수는 이제 역으로 네. 이준석이 이제 해당 허위 사실로 네. 이제 같은 당 사람을 네.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이제 네. 윤리위에다가 이제 회부시키겠다고 네. 그렇게 나왔는데 네. 이준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 길게 쓰고 자빠졌다고 그렇죠. 페이스북에. 또 그러고 있는데다가 또 이제 이준석이 그저께인가 김현정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 이제 유튜브에서 그 보이는 라디오로 같이 라이브로 내보내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김현정 뉴스에 이준석이 나오니까 거기 채팅창에 슈퍼챗을 쏜 사람들이 있어요. 좀 거액으로. 그날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모였다고 해. 이준석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슈퍼챗을 쏘니까 뭐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김현정이 이제 뭐 앞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슈퍼챗을 쏘면서 한 얘기가 이준석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준석이 정치인이라서 그쪽 채널에 슈퍼챗을 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김현정이 앞으로 이제 뭐 이준석 나오면 여기도 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만 그거를 누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네 지금. 근데 이준석은 또 이거를 안철수 쪽에서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아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네. 있네요. 그래서 사실 안철수가 사실 이준석이랑 놀 체급은 아니었잖아요. 한때는 그 대통령님이랑 맞먹는 대선 주자였는데 이 양반이. 안철수가 혹시 내년 총선에 네. 다시 서울 그 노원으로 출마하고 싶어서 그런가?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준석이 이렇게까지 견제할 필요는 이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당 갑으로 갔잖아요. 분당으로 넘어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은 사실 잃을 게 없지. 이러면 이럴수록 자기 체급을 올라가거든. 이준석이야 뭐 그냥 네. 어그로 계속 끌면 네.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이고 안철수는 이런 걸로 어그로 끌리면 오히려 자기 손해죠. 네. 예. 그러니까 적당히 빨리 정리하고 그냥
양반 같은 소리 하는 게 잘 네. 어울릴 텐데. 근데 예, 지랄하고 자빠졌죠. 그 수준으로 보면은 뭔가 그런 이제 뭐 정론적인 스탠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무튼 그 정도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그런 능력은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 안철수한테 앞으로도. 이제 뭐 한 10년 지나니까 네. 안철수도 여의도 패치가 장착이 됐는지. 패치가 이상이 잘못돼가지고 제대로 된 패치 파일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아유, 여의도 제대로 된 패치 자체가 몇 개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삐빡해질 수가 있나 사람이. 뭐 국민의당을 만들 때부터가 뭐 그렇긴 하죠. 네. 제가 이명박입니까 할 때부터가 사실 뭐 다 이렇게까지 올 수순이었죠. 뭐 그렇긴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김병욱이랑 허재현이 이제 그저께 압수수색을 당했죠. 네, 김병욱은 이제 민주당 의원이고요. 네. 이 사람이 분당이지, 분당을. 네네. 그 성남 쪽이죠 아무튼. 네네. 분당을 지역구 의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허재현은 뉴포익트 대표이자 그 네. 더 탐사의 패널로 자주 나오는. 요거 이제 이 관련한 내용은 지금 정치 신세계에서 이제 두 회피에 걸쳐 가지고 김남은 프로담을 하셨고 어제 이제 가피우스님도 하셨는데 꽤 여기서 이제 그 혐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그 허위사실 유포가 어떤 내용인가 거기에서 상세하게 다루셨으니까 정치 신세계 원래 요거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랬다가 어제 정신에서 가피우스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체크해놨거든요. 네네. 이제 뭐 굳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얘네들이 그냥 작당 모의 해가지고 최재경이죠, 그 중수부장. 예, 전 검찰 네. 중수부장. 네. 그 양반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그 가짜 녹취록을 만들어서 퍼뜨렸다. 네네네. 윤석열이 대장동의 사실을 원흉인 것처럼. 네. 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게 그 압수수색까지 가는 거는 뭐 기존의 어떤 그 허위사실 유포 수사 관례들에 비춰보면은 좀 이례적이고 굉장히 좀 강압적이다. 그렇게 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 근데 또 기존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이렇게 성대모사까지 해가면서 이랬던 적이 있었나라면 그것도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보면 좀 이거는 이제 언론에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어떻게든 잘 만들고 네, 그래서 네. 두루뭉술하게 어떤 뉘앙스만 풍기는 네.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언론사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네. 여기는 뭐 전공법이라고 해야 돼? 그냥 때려 박아. 그때 사실관계를 이제 그 가공을 한까 만들어낸 거 창작을 한 거지 사실관계 자체를. 네. 게다가 이제 그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 씨라는 이 사람 실명 공개도 됩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에 본인이 스스로 자기는 이 수사에 뭐 들어가면서 허재현이라고 자기는 관련 없다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름 까먹었어 제가. 최현이었나 뭐였지? 최현 맞을 거예요. 최현. 예. 아무튼 최 씨라고 합시다. 최보좌관. 네, 최보좌관이 그러니까는 그 최재경을 흉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했는데 이제 김병욱이랑 같이 그 지난 대선에 그 이재명 캠프에서 대장동 팀 TF 팀에 이제 김병욱이 TF 팀장이었고 그 보좌관이니까 당연히 밑에서 이제 또 이제 어떤 직책을 수행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김병욱 녹취 중에 이거 이제 이재명한테 보고해서 컨펌 받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하기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재명 귀에 들어가서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 이거를 그렇게까지 알았을 거다 그러는 거고 나와버리면 또 이제 이야기가 커지는데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김병욱에 관련된 녹취가 지금 네. 그러니까 김병욱은 허재현을 뭐 모른다 나는 서로 모른다고 그러고 있어요. 서로 모른다 그러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네, 뭐 알던 모르던 일단 김병욱 같은 경우는 녹취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 네가 허재현을 알던 말던 너는 이거에 매우 심하게 개입이 돼 있고 네. 또 허재현 기자 같은 경우는 뭐 최재경한테 크로스 체킹을 요청을 네네. 했는데 최재경이 응답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보도했다고 하는데 아무 상관없지. 근데 최재경 무슨 상관이야? 최재경 측에서는 허재현 쪽으로부터 받은 연락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허재현은 최재경한테 연락 보냈다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뭐 뜬 소문이 있더라. 네. 예를 들어서 뭐 최재경 중수부장이 네. 뭐 예전에 뭐 조우현 그 네. 부산저축은행 때 막 이거를 수사해서 뭐 이렇게 무마시켜준 뭐 그런 뜬 소문이 있더라. 그래서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보도를 하는데 예. 얘는 녹취록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정말 최재경이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녹취록을 허재현이 만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받아서 보도를 한 거죠. 그렇죠. 저쪽에서 가공된 그 녹취록을 받아서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허재현이 여기서 쟁점은 허재현이
허위 사실인 걸 알았냐 몰랐냐.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몰랐다고 해도 그러면은 뭐 최재경한테 확인 제대로 크로스 체킹을 위해서 확인 작업을 했냐. 근데 허지연 말로는 했는데 최재경이 응답이 없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허지연이 문자 보낸 문자라도 있으면 문자라도 보내고 보여주고 뭐 통화 기록 있으면 통화 기록이라도 제시를 하고 아니면 메일 보냈으면 메일 보낸 발신 흔적이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허지연 말뿐이기 때문에 그것도 믿기는 어렵다. 네네. 참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예. 뭐 지난 대선 때 이제 후달리긴 했으니까 막판에 아니 뉴스타파로부터 시작된 게 여기까지 간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타임라인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시도를 했는데 이 시도를 해가지고 리포이트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붐업이 안 됐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번 기사를 통해서 네. 알게 됐어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거. 그 복머식이 저기로 JTBC에 있다가 지금 더 탐사로 넘어간 복머식이 봉 무슨 우기지? 네네네네. 그 양반이 이제 그 JTBC 쪽에도 이제 이걸 터뜨리려고 했는데 JTBC 데스크에서 막아버렸고 이거 뭐 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식으로 데스킹에서 막혀가지고 JTBC에서는 보도가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거 이후에 추가로 터뜨린 게 저번에 말씀드린 그거거든 유성열 커피 타준 거? 그러니까 그 커피 타준 게 아니고 그 뭐였지 그러니까 그 저번에 그 책 그 더 탐사에 그 있잖아 그 이상한 그 임명록 책 그러니까 뉴스타파 뉴스타파 그 뭐였지? 예, 저 신모잖아. 신모 그러니까 기자. 거기서 나온 게 무슨 내용이었지? 그게 이제 그 조우현이가 그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다던가 부산저축은행 때 네. 그때 이제 윤석열 당시 검사를 만나가지고 윤석열이 자기한테 잘해줬다 그 얘기.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나왔다고 이제 김만배가 썰을 푼 거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거짓으로.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폭로가 제대로 안 먹혀가지고 저번에 얘기했던 그 조우현이 커피 타줬다. 조우현이 커피 얻어 마셨다. 윤석열한테 커피 얻어 마셨다. 네네네네. 그 뉴스타파 그 신모식이 발로 나온. 네네네. 그 기사를 이제 두 번째로 터뜨린 게 그 기사다. 그렇게 타임라인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하. 참 그래서 이제 지난 대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좀 여러모로 보면 수사 막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런 게 좀 이례적이긴 한데 일반적인 그 허위사실 유포에 비해서 좀 그 죄과를 무겁게 물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공개돼 있는 그 최보좌관이 가지고 있는 녹취에 나오는 것 대로 정말 김병욱이 막 구악과 싸우는 그런 그림 한번 지가이가 만들어 보겠다고. 뭐 그러면서 최재경 정도는 나와줘야지 뭐 그랬다던가. 그렇죠. 미친 새끼지 그거 완전히. 자아도 치대가지고 아주 그냥. 영화야 영화. 이거 영화 같은 데서 등장하는 것 같은. 흑막 뒤에서. 네네. 그래서 뭐 타짜 되는 거죠.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수사 잘 받고. 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연이어서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할까요? 네. 오늘 좀 사설이 길었네. 네네네. 찰이 좀 많이 먹었다. 네, 그럼 이제는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우공이사님, 리짜이밍, 시바로마님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짜이밍님 이거 우리 노란 딱지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후원자분께서.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_AIR_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SNS 프로필에 오픈 카카오톡방 링크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이브 TV를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다른 경로보다 조금 더 사은품을 더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때 추석 이벤트 완판을 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뭐 그 본행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10월 10일부터 그 국회 21대 국회 이제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렇네요. 마지막이네요. 네 이번 국정감사는 이제 총 10월 10일 날 시작돼 가지고 총 24일간 이제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피감 기관이 791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 규모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각 상임위별로 일정이 달라가지고 이제 뭐 총 24일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휴일 빼고 아마 계산한 거이기도 할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이 24일을 풀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상임위는 10월 10일 날부터 바로 시작해가지고 뭐 다음 주 한 중순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별로 늦게 시작해가지고 쭉쭉 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네네네. 10월 10일 날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국감이 완전히 종료되는 거는 11월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제 감사를 끝으로 해가지고 종료될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국감 끝나면 다시 이제 국회가 뭐 정기 국회로 돌아오냐 하면 그건 아니고, 이후에는 이제 그 12월 2일까지 내년 이제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아, 그렇죠. 이 연말 마지막 네. 큰 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이재명 수사 일정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그동안에 들으셨던 게 이제 뭐 9월 말까지 아니면은 10월 11월은 그냥 날아간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이 일정에 비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10월 10일부터 11월 초까지는 국정감사, 그다음에 그 뒤에 한 달 정도는 예산안 심의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국감 관련해 가지고 뭐 국감에서 어떤 내용을 다룬지 다 다루기는 너무 분량도 많고.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툭툭 좀 튀어나온 뉴스들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이제 10월 10일 날그 이데일리발 기사인데 단독 붙이고 나서 이제 윤석열 역대 최대 순방비 다 쓰고 예비비 329억 원 또 편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국회 그 외교위에서 이제 나온 그 내용인데 박홍근발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놈의 박홍근.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 8월에 이제 그 기재부에 그 뭐 외교부가 그 예비비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정상회의 예산이 올해 그러니까 2023년 예산안으로 정상회의 예산안으로 들어간 게 원래 249억 원인데 이거를 올 그 상반기에 다 썼다는 얘기예요. 249억 원을 다 쓰고 추가로 329억 원을 신청을 해가지고 기재부에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네, 예비비가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순방 예비비로 배정받은 게 63억 원이었는데 이게 작년 예산은 이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5배가 넘는 규모가 되는 거죠, 예비비가. 예비비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본 예산보다 더 커져버린 규모인 거고.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그 외교 그 순방비 규모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따져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에 246억 원, 2019년에 234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코시국이라 가지고 거의 나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19억 4천이었다가 이제 21년에 다시 192억 8천, 그다음에 2022년에 261억 9천만 원으로 이제 다시 증가하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순방비 자체가 더 순방 예산 자체가 더 늘 수는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 갑자기 돈 모자라다고 이렇게 두 배 가깝게 늘어나는 거는 쉽지 않죠. 이게.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뭐 그 예비비 항목이라는 게 그 특수활동비 항목으로 또 들어간 게 있어요. 네네. 특활비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내역이 공개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외교부 예산에서는 뭐 그 특활비 같은 게 없어요. 뭐 통상적으로 특활비 그러면은 국정원 예산 정도에나 그렇게나 이제 그 배정받는 거였는데 이게 왜 이 순방비에도 왜 이 특활비가 왜 들어간지 잘 모르겠고 일단.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 조정 계속 정부가 얘기해가지고 온갖 데서 예산을 다 줄이고 있는데 필요한 데서 그렇죠, 그렇죠. 정작 이 순방 예산을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뭐 다 써놓고 벌써 다 쓰고 그거보다 더 달라고 이래버리니까 이건 뭐냐. 근데 대통령실은 이게 뭐 민생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외교가 정말 세일즈 외교로 성과를 내고 윤석열이 외국 나가서 착실하게 어떤 그 세일즈 성과를 내왔다면 또 모르겠는데 윤석열은 해외 나갔다 들어와도 지지율이 안 올랐잖아요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했다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런 대우를 받는구나. 그다음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네, 어떤 뭐 외교적 성과를 갖고 네. 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윤석열은 그것도 없단 말이지. 가시적으로 보는 것도 없고 뭐 뭘 했다는 얘기도 별로 없고. 근데 다만 이제 뭐 지금까지 순방을 엄청 많이 돈 건 맞아요. 많이 돌았죠. 그 이제 엄청 많이 돌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또 정부 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외국으로 가장 많이 나갔다고. 근데 뭐 이런 식이면 관광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 들어도 할 말 없는 거지. 게다가 뭐 모든 대통령의 활동이 민생 경제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이 해외 순방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좀 더 이제 성의 있게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모로 이제 어려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뭐 애를 쓰고 있다 뭐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든지. 대통령실 진짜 뭐 여기 바보들만 모아놨어 여기. 친분에 따라서 사람들 끌어모아서 그런가 봐. 자 이제 이어서 10월 10일 날 홍영표 의원 SNS 글 하나 봅시다. 네. 6대 로펌 앞에 조세 정의가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조세행정소송 문제를 심층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조세행정소송에서 6대 로펌 상대 소송 패소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 외 소송건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4.2배, 비용으로는 6.4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6대 로펌에 맡기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니 점점 더 많은 사람이 6대 로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연간 조세행정소송 10건 중 7건이 6대 로펌 수임 사건일 정도입니다. 국세청 출신 6대 로펌 이직자 증가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심지어 위장 세무법인을 활용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국세청 출신들을 법무법인으로 영입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관예우나 소송 주요 쟁점들이 유출될 우려가 큽니다. 6대 로펌 앞에 조세정의가 무너진다면 수많은 성실 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무력화시키는 꼼수 이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국세청 변호사 구인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조세행정소송에 대비해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좋지 않은 대우로 지원자가 적을 뿐더러 입사한 국세청 변호사의 평균 재직기간도 3.7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고액이거나 쟁점이 부족한 중요 소송의 경우 외부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예산 3분의 1을 소진해 하반기 소송 대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 국감 하루 전 10월 9일날 KBS에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게 홍영표 의원실이랑 공조해서 이제 나온 그런 보도입니다. 네네네. 보면은 김현장 같은 경우에 김현장 법무법인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랑 별도로 김현장 세무법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김현장 법무법인 측에서는 우리랑 상관없고 그냥 김현장 퇴직자들이 나가서 자기들끼리 만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 세무법인에 이제 국세청 출신들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김현장 법무법인이나 일을 하면서 그렇죠. 마치 근데 세무법인인 것처럼 세무법인 소속인 것처럼 그래서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있다. 이거 완벽한 편법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그 홍영표 의원이 잡아냈다 국감에서. 네네. 이런 건 이런 건 진짜로 그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띵가먹을 확률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정관 예우가 되는 거죠. 네. 뭐 검사나 판사 출신들이 네. 이제 거대 로펌에 가는 거보다 더 심각하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공직자윤리법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공직자윤리법의 어떤 그 빈틈을 파고든 그런 이제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사실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지금 편법이다라고 지적해가지고 이제 사실을 불거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알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로 어떻게 처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런 사실을 잡아냈고 그래서 이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까지 간 것만 해도 이제 국감에서 성과를 거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어서 이제 볼 거는 그 좀 이제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지금 조치가 필요하다 뭐 그런 이제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윤영철 의원도 이제 10월 10일날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이제 국감 첫날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책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좀 감정적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 방통위가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법적인 근거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으로 갔잖아요. 그 뒤에 가짜뉴스 근절책을 마련하겠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이제 막 칼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언론들 뭐 이제 유튜브도 포함되겠죠. 네네. 걔네들의 어떤 가짜뉴스를 이제 근절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방통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애초에 지금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인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 김어준을 비롯해서 뭐 열린공감이나 뭐 더탐사나 우리가 정말 짜증내는 그 가짜뉴스 발언지들 걔네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 기아 더탐사 같은 경우는 걔네들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언중류에 제소하고 그다음에 뭐 손해배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그런 소송 정도만 걸 수 있는 수준인데 이게 지금 그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기관이 어떻게 이걸 계도를 해나갈 거냐는 체계 자체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건 지금 당장에 어떻게 단속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 입법을 촉구해야 될 사안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방통위에서는 자기들이 뭐 선제적인 적극 행정 이런 식으로 그걸 포장을 해가지고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영찬 의원이 그 올린 내용을 보면은 네.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 영역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사실 네. 이쪽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네. 이제 방통위가 나서겠다는 거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네. 본인들 소관이 아닌데. 그리고 이 신문법이랑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그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피해 당사자들이 많이 제소를 하잖아요. 언중위에 제소를 해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뭐 정정 보도가 나간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가짜뉴스를 보도하면 뭐 관련 기관에서 적발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이제 무시하고 그냥 지금 막 그 이동관이 방통위 네. 이동관이 이제 네. 막 시동을 부릉부릉 걸고 있는 거죠. 네. 뭐 이제 감정적으로는 뭐 저도 이해가 되는 바가 있죠. 우리도 가짜뉴스 때문에 괴롭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리고 윤석열도 꽤 당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아마 그 윤석열을 정말 학을 뗐을 거야. 이재명 측한테 그 마타도어 당한 것 때문에 마타도어 당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 가지고 학을 뗐을 거야. 뭐 어느 정도 그런 대통령의 어떤 그 심기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되는. 지금 보면은 장관 그 청문회 했잖아요. 네. 뭐 유인촌도 그랬고 예. 김행도 그랬고 다들 그랬고. 직접적으로 언론이나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짜뉴스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다 저는 대통령이랑 어떤 교감이 있어가지고 가짜뉴스를 부각시키는 발언들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성의 없는 그 반론인 거죠. 네네. 뭐만 이제 지적만 나오면은 가짜 뉴스입니다. 뭐 이래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걸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절차에 맞게 해야죠. 네. 안 그래도 아마 아직까지 이제 별일 없으니까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 정치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법률로서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서 시행령으로 한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시행령을 수정해 가서 어떤 국회까지 굳이 가지 않고 행정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였었는데 네. 이런 방통위권의 경우에는 그래도 규정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이런 식으로 나설 수가 없죠.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관련 법안부터 만들어라 하고 싶으면은 그리고 관련 법안 만드는 거는 당신들이 하기 나름이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우리로서는 좀 반가운 뉴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10일 날 또 이제 나온 얘기인데 국회 정무위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법카 이제 공익신고자가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일 날 이분이 출석하실 거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보도하면서 이제 실명을 밝히셨어요. 네. 조명현 씨라고 합니다. 뭐 이제 책도 내실 거니까 어차피.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증인 채택을 하는 게 해당 상임위 간사들 간사랑 그다음에 상임위 위원들 간에 다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증인 채택이 가능한데 이걸 민주당에서 받아줬어요 처음에. 네. 그래가지고 19일 날 출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도 나오고 나니까 민주당이 알아봤더니 조명현 씨가 법카 제보자였어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간사들 간에 다시 협의해가지고 이걸 모르네 만회하고 있는데 국힘 측에서 애초에 조명현 씨를 불렀던 그 의원이 동의를 안 하면은 뭐 간사들 간에 지금 합의 보고 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해요. 참고로 이제 이쪽 그 권익위의 민주당 간사가 김종민 의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죠. 그 잠깐 또 이제 김종민 의원 덤태기 쓰게 생긴 거지. 안 그래도 김종민 의원이 알면서 일부러 받았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숱하게 나오고 있나 보더라고요. 네, 뭐 저쪽에서 죽일로 만들려고 하겠지. 근데 알기 어렵죠. 이름만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 제보자 A 씨에 관해서는 뭐 백총부터 해가지고 철저하게 잘 숨겨온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김종민 의원쯤 돼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만약에 이분이 이제 그 결국 증인 채택이 불발이 될 확률도 있긴 있잖아요. 채택이 불발이 되면은 아마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 당일날 어쨌든 국회를 와가지고 뭐 이제 증인 채택이 안 되면은 저기 의원실 통해 가지고 정론관에서 정론관에서 뭐 기자회견 같은 걸 기자회견을 이제 발표회 같은 걸 할 것이다. 아, 네네. 뭐 국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분. 민주당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왜 말할 이유가 없어? 이재명 당인데. 아니, 이재명이 뭐 상관없대잖아. 자기랑 부관하대잖아요. 뭐 그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김의겸은 뭐 일단 사과했고. 네. 근데 이제 내가 뭐 직접적으로 뭐 시킨 건 없고 뭐 배소연이 나를 너무 챙겨주다가 보니 뭐 그런 것 같다. 뭐 그거대로 밀어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 찔리는 게 맞나 보지 뭐. 자 그리고 이제 11일 날 또 이제 윤영찬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이건 이제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16.6% 대폭 삭감된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국감 중에 나온 내용인데 뭐 요약하자면은 결국은 뭐 대통령이 처음에는 뭐 예산 건드리지 마라 그랬다가 갑자기 말 바꿔가지고 무슨 생각이 어떤 계기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대통령 의지에 따라서 그 R&D 예산이 16.6% 깎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기부 차관이죠. 네, 과학기술 비서관을 지낸 이제 네네네. 조성경 차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 얘기가 원래 예산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국가 재정 전략 회의를 마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R&D 뭐 카르텔 이런 식으로 나눠 먹기식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그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한 이유를 나중에 물어보니까 예산 삭감이 마지막 수단이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이제 대통령실의 입김에 의해서 그렇죠. 국가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네. 이제 이런 게 드러난 것이라고 윤영찬 의원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순방보다는 R&D가 훨씬 민생 예산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을 볼 때. 그거 고작 300억. 근데 국가 R&D 예산에서는 아니지 조 단위로 줄었으니까 300억은 뭐 티도 안 나겠구나. 근데 그 티도 안 난다고 해서 막 늘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일단 정신이 어디에 팔려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니까. 네. 네. 이거는 당장 어려워도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어떻게든 나중에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크게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얼마 전에 기사 본 것 중에 뭐였지? 항암 치료 관련해서 했던가? 국내에서도 이제 뭐 획기적인 솔루션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관련 예산 다 날아가 가지고 뭐 이렇게 연구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그런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백신 연구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알려졌죠. 네. 코로나 백신이 이제 mRNA 백신이라고 네. 해가지고 기존의 어떤 백신 만드는 방식이랑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데 이게 어쨌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 코로나
백신을 그 방식으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회사들에서 네.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 기술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네. 꽤 권위 있는 연구실도 있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R&D 예산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당연히 깎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방역 주권이라던가 아니면은 방역에 대한 기술 확보 이런 부분이 어두워진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또 10월 12일 날 홍익표 의원이 SNS에 이제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전 정부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 감사 조작이다. 네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국감 2일차에 이제 그 통계청 감사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통계청 직원을 소환해서 이제 증언을 들었는데 이게 그 지금 감사원에서 계속 그 뭐 통계 조작이다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네, 조작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표본을 갖다가 변경을 해가지고 네. 당시 문재인 정부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네. 수정했다. 네. 네네 그런 얘기죠. 감사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통계청 입장은 다릅니다. 지금 보면 이제 뭐 통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기 위한 그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이제 뭐 보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그 현장 답사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보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보정이나 뭐 이제 이례적인 수치를 그 수치가 좀 튀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러저러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 같은 걸 다 이제 조작이라고 그렇게 감사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통계청 쪽에서는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 통계청이면은 사실 뭐 문재인 정부랑 전혀 무관한. 뭐 통계청은 그냥 그 늘공 사람들이니까. 그렇기도 한데 이제 통계청장은 이제 바뀌니까 예. 일단 의혹 자체가 나온 게 그 언제야 그게 어쨌든 통계청장이 갑자기 물러나고 교체가 된 그 사건 때문에 이런 빌미가 생긴 거긴 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그러면서 그 통계 연속성이 그때를 딱 기점으로 또 한 번 깨져요. 원래 이제 정기적으로 한번 통계 표본을 갖다가 이제 교체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현재에 더 잘 맞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 표본 그 교체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주기적으로 이제 바뀌고 그래서 항상 통계청 뭐 결과를 볼 때 몇 년도와 몇 년도 데이터는 이제 시간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꼭 표시를 해놔요. 근데 네네. 그 18년인가 19년 그때가 사실 일단 통계 방법이 바뀌고 네. 그 다음에 통계청장 교체 문제도 있었고 네네. 뭐 하여튼 그래서 원래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데 그때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불편함이 생기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체적인 거는 앞으로도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일단 뭐 감사원에서 전혀 못 알아듣고 상황을 파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뻘소리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네. 뭐 정치적인 의도로 그렇게 프레이밍을 씌우려고 드는 걸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뭐 정치 검찰뿐만 아니라 정치 감사원까지 지금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뭐 아무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국회 차원에서 오랜만에 이제 반론이 나와가지고 한번 이제 그렇죠. 소개를 네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표본을 바꿨냐, 아니면은 그냥 보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냐.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의 주장은 표본을 바꾸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자, 빨리 이건 뭐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될 거야 근데 또 윤석열 정권의 의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큰 소리를 떠들어도 결국은 유야무야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렇긴 하죠. 네, 뭐 그러니까 뭐 블랙리스트 건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뭐 원전, 네. 뭐 어떤 감사원 발로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은 앞서 나왔던 것들이 다 좀 조용해졌죠. 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12일 날 그 경찰청 국정감사 중에 이제 그 국힘 조은희가 이제 그 경찰청장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코너아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부실 수사 정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윤희근 경찰청장이 답변을 했는데
시스템이 고의로 부실 수사했다고 판단되면 사후 수사 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코너아이는 재수사가 올해 초에 재수사 지시가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최초에 그 민간에서 제기됐던 문제는 코너아이가 낙전 수익을 다 빨아먹는다. 그런 이제 그걸로 처음 이제 의혹 제기가 되는데 사실은 낙전 수익에 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 5년 뒤에나 빨아먹을 수 있는데 그때쯤 되면 뭐 재계약해야 되는 사정 상황이고 그때까지 이재명이나 혹은 민주당이 계속 제재처장을 하고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은 사실상 뭐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건 코너아이 밀어주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혜로 생각되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단 말이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자 수익 어떡할 거야 일단. 그다음에 다량의 현금이 들어왔는데 돌려막기를 해버리면 최초에 들어오는 현금만큼은 뭐 이렇게 다른 데 유용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라고 밝혀진 바가 없다. 왜냐하면 코너아이가 계속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생각되고 아니면은 뭐 경기도가 유착된 건 상당한 이제 그 인사 이동 왔다 갔다 한 것만 봐도 경기도가 유착된 면이 있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혐의점을 잡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백브리핑 라이브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백총이 그 뭐 샵 찍고 인사할 사람하고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아는 게 있어서 좀 물어봤어요. 혹시 코너아이 그 재수사 요청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혐의점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백총이 자기가 좀 깊게 파고 있는데 조만간에 보도를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너아이에 관해서는 백브리핑을 기다려 보는 걸로.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13일 날은 이재명이 오랜만에 선거법 재판이 다시 공판이 열렸는데 이날 또 불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공판이 파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날 불참 이유가 이재명이 국감에 참석한다고 국감 출석 때문에 못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3일 날 국회 이제 국방위에서 국감이 있었는데 국감도 안 나왔어 이재명이. 뭐 건강상 이유라고 합니다. 단식 박사에게서 뭐 근력이 안 좋다나 뭐 어쨌거나. 근력이 안 좋아. 예. 이건 뭐 영장 판사 유창훈이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이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증거인멸 할 일 없다 그랬지. 야 씨발 보는 눈이 수천만 개인데도 지금 이딴 식으로 대놓고 지금 이건 법원을 유린한 거잖아 사실상. 개무시한 거죠. 예, 유창훈이는 다른 판사들한테 좀 까여야 돼. 이 수준이면은 이런 새끼를 그렇게 믿어줬냐고. 강제 구인해야지. 예. 재판부에서 그냥.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 선거법 재판은 그래서 지금 이재명 변호 측에서는 계속 어떻게든 늦추려고 좀 이런저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다 쌩까고 다음 재판부터는 그냥 이재명 나오든 안 나오든 공판 그대로 간다. 다만 이제 검찰 측에서는 지금 기일이 많이 밀렸잖아요 공판이.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격주관 하고 있는데 매주로 바꿔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법원 측에서 그 이재명 재판 다른 재판도 너무 많아가지고 매주 하는 거 힘들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 일정대로는 쭉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파행으로 가고 있죠 이게. 원래 선거법은 법의 취지에 따라서 1년 안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새끼 어떻게든 질질 끌어가지고 자기 당권 다 휘두른 다음에 결론 나게 만들려고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보면 후달리긴 정말 후달리는 건데. 후달리죠. 네. 하여튼 뭐 늦게 가면은 뭐 감옥 밥이 달라지나 구치소 밥이 달라지나 빨리 가라 좀. 자 그리고 이제 13일 날 또 금융위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뭐 보도가 하나 있었죠. 이걸 좀 들여다 봅시다. 네. 이제 11일에 이제 국회 정무위 금융위가 정무위 소속이라고 해요. 네네. 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제 야당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금융위가 가계부채 대응을 미흡하게 해가지고 최근에 가계 대출이 다시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러고서 막 한국은행에서도 경고를 했는데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한은의 발언을 근거로 해가지고 금융위원장을 까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렇죠. 너 일 똑바로 안 했다고. 왜냐면 이제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었죠. 네.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게 금융위에서 이제 금융위를 통해서 나온 정책 상품이거든요. 이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김지현 금융위원장이 좀 발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은 물가와 환율, 시장 안정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금리 정책을 가져가는 곳이고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서민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금융위원장 말은 뭐냐면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하는 곳이고 얘네들은 거시적인 경제 지표만 확인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바라보지 않는다. 반대로
금융위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좀 디테일하게 정책을 짠다. 그래서 가계부채 뭐 늘어났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변명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런 반응에 대해서 금융권에서는 네. 한국은행이 이제 최근에 여러 차례 뭐 보고서도 있었고 네. 그 이제 정기 간행물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계 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그리고 이제 뭐 DSR도 만졌던가? 아 그거 좀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대출 규제 완화 네. 그런 조치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했는데 금융위에서 가계부채를 늘어나게 그렇죠. 놔둔 거 아니냐? 네. 네.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기준금리 지금 만지려고 해도 이게 효과가 안 나온다. 정부 때문에. 금융위에서 다 풀어버리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가 이제 짜증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그러니까 대출 증가에 이제 정부의 그 대출 규제 완화가 일조를 했다고 하고 네. 사실 이게 전에 월 초에 한번 기사가 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행에서 9월 금융안정 상황이라는 정기 간행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별도의 정책 대응이 없다면 앞으로 3년간 가계대출이 4에서 6% 매년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돈 빌리는 사람을 DSR 규제 정책과 더불어서 이제 쪼이는 좀 이제 그 요건을 타이트하게 쪼아가지고 네네네. 억제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네, 확장세를 막아야 된다. 돈 잘 못 빌리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늘어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금융 당국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가계비 증가를 억제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이자 부담이 높아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상황을 보면은 뭐 서로 어렵습니다. 한국은행도 어렵고 네, 네. 금융위도 어렵고 네. 일단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일단 한국은행 입장을 볼게요. 전문가들은 일단 한국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왜 기준금리 더 안 올리냐? 미국 저렇게 올리는데 이게 한미 기준금리 역전됐을 때부터 이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얘기가 나왔고 작년 가을이었나? 그때 이제 환율도 한 1,400원까지 막 가면서 큰일 난 거 아니냐 막 난리가 네. 났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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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이제 어수선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연준 쪽 입장을 들어보면은 한 차례 정도 올해 금리 인상을 더 할 거다라는 얘기가 한 지난달까지는 네. 강력하게 했었는데 최근에 약간 바뀌었어요. 최근에 약간 바뀌어가지고 이미 뭐 요새 이제 미국 국채금리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국채금리가 이미 올랐기 때문에 굳이 기준금리 안 올려도 긴축 효과가 나겠는걸? 이거를 이제 그 연방준비은행 그 매파 성향을 가진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대로 갈 수도 있나 이런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바뀌었는데 어쨌든 지금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네. 항상 걱정이 되죠. 이 환율 다시 확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쨌든 이 가계부채가 증가가 돼버린 것도 한국은행에서 자꾸 망설여가지고 기준금리를 계속 최근에 한 2번 또 올해 들어와서 계속 동결했단 말이죠. 네네. 동결해서 왜 안 올리냐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전문가 언론 그런 내용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금융이랑 한국은행이 이렇게 정책 기조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거 시장에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대응을 좀 의견 일치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둘이 사실 충돌해야 될 기관은 아니잖아 절대로. 그렇죠. 네, 기재부를 포함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금융 관련해서 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그다음에 금융감독원까지 네. 다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계속 긴밀하게 네. 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네네. 뭐 서로 다들 이유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왜 못 올리겠습니까? 가계부채 터져버릴까봐 그러죠. 그렇죠. 이자 네. 때문에. 그 서로 이제 그 앞서 이제 금융위원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뭐 거시적 미시적 그 관점으로 보지 않더라도 서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약간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구하는 방향성이 약간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거는 조정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저희끼리 충돌하고 어떻게 그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말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그 지적한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네. 한국은행도 나름 답답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가계부채도 가계부채인데 네. 그거만큼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기업부채입니다. 네. 기업들 터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대기업들은 안 터져나가죠. 거긴 현금이 워낙 많아서 네. 최근에 뭐 투자한다고 보니까는 그냥 자구책으로 이렇게 계열사들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걸로 회사채도 안 만들고 네. 은행 대출도 안 하고 딱 현금 동원하더라고요. 아, 내부적으로. 삼성이랑 LG 그랬다고 최근에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게 네. 되는구나. 진짜 현금이 많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대기업들은 그렇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 어차피 중소기업 그렇죠. 네. 그런 기업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지금 훨씬 어려운 것도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네. 아, 나도 죽겠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게 막 한두 군데가 아닌 겁니다. 가계부채도 문제고 기업부채도 문제고. 네. 그런 현금 없는 애들은 회사채로 자금 수혈도 하기 힘들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빡 만약에 올려버리면 이미 빌린 돈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매출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죠. 그것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금융위를 보면 네. 금융위도 이제 여기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녹록할 리가 없죠. 지금. 네. 22년 말에 우리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화려하게 한번 대차게 해먹었지. 저질러 주셔가지고 네. 네 부동산 PF발 금융 불안이 막 그때 막 이제 은행 막 넘어가는 거 아니냐, 네. 예, 막 저축은행 이런데 난리 난 거 아니냐, 그랬었죠. 난리 네. 나죠. 네. 게다가 또 집값이 하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전세는 벌어졌죠. 네. 그 다음에 막 부동산 시장 얼어붙으니까 미분양 물량 늘어난다고 막 그렇죠. 건설사들 다 네. 죽겠다. 그렇죠. 여기도 난리 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 주택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급 줄어들면은 또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아무리 지금 수요가 워낙 줄어가지고 네.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네.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는 주택 가격이 하락했던 건데 네. 그 상황에서 공급 그나마 조금 있던 게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면은 이게 상쇄돼 버릴 수도 있단 그렇죠. 말이죠. 네. 어쨌든 그러면서 막 뭐 새마을금고도 막 그런 이렇게 저축은행 그 이하 단위 저축은행 그러니까 1금융권이 아닌 기타 금융권들 네. 부동산 PF에 투자 많이 한 네. 그런 애들 이렇게 나 자빠지면은 그것도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네. 상당히 큰 문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는 뭐 미분양 물량도 해소해야 돼, 뭐도 해결해야 돼 하니까 약간의 돈을 풀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창용 총재도 이해를 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거는 정부 사이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겠지만은 뭐 그 정도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창용 총재도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많이 올라가니까 최근 그러니까 한 3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네네. 네. 그 이제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네네네. 50년 네. 한번 땡겨 보겠다고 사람들이. 네. 저번에 방송에서 다뤘었던 내용이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다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융위도 이제 처음에 자기네들이 정책 상품으로 내놓은 거는 사실 그 소득 제한이 있었어요. 소득 네, 얼마 몇 천만 원,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인가 소득 어느 일정 기준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그 정부 금융 상품을 네. 빌릴 수 있게 조치를 해놨는데 1금융권이나 2금융권 이런 데서 만든 것들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막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금융위에서 부랴 야 이거 50년 이런 식으로 대출하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막긴 막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돌아간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약간 언론에서 부풀리게 하는 면이 있어요. 막 금융이랑 한국은행이랑 싸우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와 동시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금융위에서 뭔가 좀 반응이 너무 경직돼 보인다. 이렇게까지 버럭질할 일이 아닌데 그냥 유하게 흘러 넘길 수도 있는데. 네, 뭐 공조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이거 기자회에서 누가 어느 의원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좀 야당 의원이 의도적으로 쌈 붙이려는 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뭐 기사부터 먼저 네.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로 금융권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뭐 분위기는 금방 이제 해소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왜 한동훈 장관이 네. 국회 상임이나 이런 데 출석해서 질의응답하는 거 보면은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찌르면은 약간 네. 넘길 수 있는 것도 못 넘기고. 너네 민주당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막 니네들이 다 하던 건데 왜 네. 우리 안 돼? 막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내용면으로 보면 사실 이낙연 총리님이 총리 시절에 네네. 국감에서 그렇게 다 작살내고 다녔던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방식이 문제인 거죠. 훨씬 방식이. 공격적이죠. 네. 한동훈 장관이. 이낙연 총리는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말을. 한동훈은 근데 사람 킹받게 만드니까. 열받게 만들죠. 그러니까 금감원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선비즈 그 첫 기사를 봤을 때만 해도 이게 약간은 좀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싸움 붙이는 모양새다 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네. 할까 하다가 약간 망설였는데 이번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이슈가 돼가지고 같은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네네. 나와서 네. 뭐 그래서 지금 다뤄보는 거긴 한데 약간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 거니까 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의 반응이 약간은 좀 경직적이다. 그런데 이제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큼의 뭐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인식은 가져야 되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에 넘어가냐 마냐 그런 수준은 아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위기감을 언론에서 약간 부추기는 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야당도 야당 네, 입장에서 야당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는 거겠죠. 네네. 그 정권을 공격하는 차원에서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뭐 현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 그냥 살기 존나 팍팍하다. 우리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그 수준 네. 이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네. 뭐 이제 그 정도로만 현실이 가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뭐 대외적으로는 악재가 굉장히 많지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민주당스럽게 네. 야 한국은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금융위가 잘못했네. 뭐 그건 윤석열 아니지. 정부가 네. 잘못했네. 네, 그렇게 볼 거는 아니라는 네. 거죠. 그렇게 좀 그러면 조금 단순하게 바라보게 된다 상황을. 네. 그리고 왜냐하면 각자 기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 의견 저 의견에 네. 휩쓸리게 된다. 네. 네. 한쪽 의견이 휩쓸리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은 다 양쪽을 다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우리 피부에 와닿는 현 상황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그 특례 보금자리로 그러니까 50년 그 주담대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뒤늦게 문은 닫았지만 네. 그것까지 그 막판에 뛰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9월 달까지는 어찌 됐든 오를 거고 그 뒤를 봐야 된다. 네, 일단 네. 확실히 9월 달까지는 제법 증가를 했어요. 네, 증가.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주택 그 매매 지수 월간 매매 지수를 보면은 확 반등하거나 이제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았거든요. 네. 8월까지는 네 9월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고 네. 8월까지는 좀 그랬기 때문에 이제 8월에는 7, 8월이 이제 거의 보합세 네, 이 정도라서 가계대출이 늘어난 거는 걱정이 되는 거지만 그 전체 판세를 이렇게 막 흔들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렸다. 뭐 그거는 아닐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가계대출은 이창용 총재도 최근 한 이틀 전에 기자간담회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일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또 안정세로 가계대출이 줄어들긴 할 거다. 네. 예, 이런 전망을 뭐 기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켜봐야죠. 이게 계속 살얼음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확 나아질 건 네. 없기 때문에 네. 게다가 24년 글로벌 경제에도 지금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저러는 바람에 그것도 있었고 사실 네. 그거 터지기 전부터 쉽지 않겠다라는 수정 전망치가 나와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22년에 전망한 거에 비해서 24년이 23년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살짝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네. 그럴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중국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 자체가 굉장히 네. 오래 다시 이제 성장률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예정이거든요. 아시안 게임 축구를 져줬어야 했어. 괜히 이가지고 애들 킹 받고 안 그래도 기 못 펴는 애들 더 죽여놔가지고. 그거 우리가 축구 져준다고 경제 문제가 지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해결됩니다, 걔들. 때문에 안 돼. 그 나라는 그런 나라야. 그럼 뭐 땡큐죠, 땡큐인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이낙연 전 총리님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일 날 총리님이 이번 주는 아닌가 10월 8일 날 SNS에 글을 올리신 게 있고 아시안 게임 끝나면서 그리고 이제 12일 날 또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11일 날 올리신 글을 잠깐 봅시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나라가 위태롭다. 경제, 안보, 외교, 정치에 이곳저곳이 허물어지고 있다. 국가 미래를 불안해하는 국민을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정부의 난맥과 무능이 심각하다. 지금 한국은 1960년대가 아니라 1860년대로 가고 있다는 캠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의 질타가 뼈아프다. 장 교수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예산, 인사, 행정은 국민 일반의 상상을 넘을 만큼 퇴행적이고 즉흥적이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평가될 것이다. 대통령 자신의 비상한 반성을 포함한 대대적 국정 쇄신이 시급하다. 정치도 심각하게 왜곡됐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대 정당들이 양극단으로 질주하며 국가 위기를 극복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여야 정당들은 도덕적 감수성 퇴화, 당내 민주주의 압사 등의 늪에 빠져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억지와 허위가 기승을 부린다. 정당의 신뢰 회복과 정치 양극화 치유가 시급하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도 공격을 받아 전쟁에 돌입했다. 세계 2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드문 사태를 인류가 겪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에 장담하던 정보력과 방공망이 맥없이 뚫려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안보를 큰소리치기 좋아하는 국내 기류에도 경종을 울린다. 2개의 전쟁은 어떻게 끝나든 세계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대한민국도 그 변화를 직시하며 안보 외교와 경제의 생존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네. 자, 이건 늘상 하시던 이야기가 또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가장 지금 이제 짚어야 될 부분들만 딱딱딱 요약해가지고 짚어주신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정부부터 해가지고 진짜로 하나 다시 한번 이렇게 글을 쭉 적어놓고 봐도 이렇게 어디 한 군데 마음 둘 곳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지금 현실을 그대로 이제 까버리신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 상황을 비추어 보면은 이 부분에 저는 조금 힘이 실리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제 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대 정당들이 양극단으로 질주하며 국가 위기를 극복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여야, 국민의힘, 공이 민주당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네. 이런 거죠. 뭔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는 때가 아닐 수도 있고. 네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쉽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이낙연 미담 확성기? 미담 확성기에서 이제 소개됐던 그 동물 동물 치료비 그 부가세 이야기 같은 거 보면은 만약에 지금 이 타이밍에 이낙연 전 총리가 국회 상임위 어딘가에 있었다면 그렇다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지. 외통이나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국회 상임위원
장에서 딱 얘기를 하신다. 아 그러면은 좀 더 위력이 있겠지. 위력이 네.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언론에서 다뤄주는 비중이 달라지니까. 네네. 그러니까 뭔가 참 아쉬워지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상황들이 보면은 지금 녹록치가 않고 이재명 반대자 입장에서 네네. 뭐 어찌됐건 간에 지금 강서구 보궐선거도 민주당이 이기고 그다음에 이재명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친명 쪽이 크게 득세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걔네가 분위기가 최근 좀 이제 이재명이 몰리면서 네. 약간 위축돼서 그렇지 민주당 한정으로 보면은 언제나 걔네들은 기세가 등등했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한동안 얼마간은 이제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치고 올라와서 더 기세등등해져 버린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시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은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요. 요즘 저 이제 그 디아블로 3 다시 하거든요. 제가 디아블로 3를 했던 시절이 박근혜 때였어요. 좀 이제 신경 좀 덜 쓰고 싶을 때, 뭐 저는 내 뜻대로 세상이 안 들어갈 때, 그래서 내가 뭔가 딴 데 정신을 써야 되겠다 싶을 때 이제 그 대목을 많이 떠올리는데 어릴 때 봤던 동화 중에 네네. 묘놀이 새끼 아시죠? 네네네. 묘놀이 새끼에서 그 묘놀이 새끼가 겨울을 나는 그 대목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 오리 이제 엄마 오리가 그 새끼 오리들 다 데리고 가버리고 얘 혼자 이제 연못에 남았단 말이야. 네네. 근데 얘 혼자서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겨울이 되니까 연못이 전부 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얼지 않는 구분을 만들기 위해서 묘놀이 새끼 그 이제 백조 새끼가 하루 종일 헤엄을 치는 거야. 무릎 돌면서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사냥할 수 있는 구획을 남겨가지고 거기서 고기 잡아먹고 버티려고 그 대목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그게 되게 처량하고 불쌍하게만 느껴졌는데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생존의 기본이다. 그냥 그 겨울을 하루 종일 헤엄칠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관심을 딴 데 쏟을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찾는 게 지금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왕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은 네. 이제 특별히 어느 한 곳을 실드 쓰지도 않으시지만 네네. 또 한편으로는 어느 한 곳만 칭찬해 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이제 뭐 재보궐선거 지니까 네.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꽤 그럴싸한 네. 뭐 입장이 또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그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여튼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뭐 그런 식으로 네, 꽤 네. 그럴싸한 입장문을 내놨더라고요 어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대 맞으면은 뭐 이렇게 좀 정신 차리는 척이라도 하는 이런 거 구경하는 거는 나쁘지 않지 않나?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나쁜 것도 양쪽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좋은 것도 양쪽에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보기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좀 기분 좋은 소식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뭐 그래 아까 말씀하셨던 백조가 미운오리 새끼 나온 그 백조가 버텼던 것처럼 네. 뭐 잘 버티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게임이나 하십시오. 할 거 없으면 게임이나 하십시오. 어느 서버에서 만납시다 뭐 하던가. 네. 네. 하여튼 네, 뭐 이왕이면은 더 하여튼 또 희망적인 부분도 한번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